여기부터 하면 되나? 우리가 같이 공부할 과목의 이름이죠. 물리학. 물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글자 그대로 설명하면 사물의 이치가 돼요. 사물의 이치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보느냐? 물리학에서는 거시적 세계의 운동과 관련된 힘이랑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건 필기 안 해도 돼요. 내가 필기하라 할 때부터 하면 돼. 자, 힘이랑 에너지를 관점을 보게 되는데 이 과목의 시작에 해당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본 책일 겁니다.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자연 철학에 대한 수학적 원리. 근데 우리는 이 책의 제목을 원리라는 단어만 적어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책의 이름은 프린키피아.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오, 반이나 된다. 누가 쓴 책이야? 사과 좋아하는 모태솔로 아저씨가 쓴 책입니다. 진짜 평생 솔로야. 연애는커녕 여자랑 대화도 안 나눴답니다. 그건 이제 뉴턴이라는 인간의 약간 독특한 캐릭터예요. 그 양반은 절대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물리학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자,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규칙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극단적인 예가 그거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어떻게? 점점 빨리. 왜? 왜 그렇게 떨어지느냐에 대한 설명을 뭐로 했다? 수학적으로 풀이를 한 거야. 그럼 수학적으로 풀이했다는 건 무슨 소린데? 이제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부터 하죠.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거냐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표현했다는 거는 규칙성을 찾아서 수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함수 형태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위치나 빠르기나 이런 것들을 시간에 대한 함수, 위치에 대한 함수 등등으로 표현을 해서 결국은 수학 공식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물리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수학 공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수학 공식을 해석할 수 있으면 자연 현상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첫 시간에 내가 왜 이렇게 밑밥을 많이 까냐, 중등 공부를 조금 하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중1들은 1학기에 배웠거나 2학기에 배울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힘. 자, 중1들 혹시 여러 가지 힘 학교에서 진도 나갔어? 나갔지? 중2들은 배웠잖아. 그죠? 근데 물어볼게요. 공식 배운 거 있니? 안 배웠죠. 근데 이 수업에서는 공식을 좀 가르쳐 줄 거예요. 대신에 내가 대놓고 공식은 외우라고 하는 거 외에는 공식을 써라라고는 안 할 겁니다. 공식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야기에 도움이 주기 위해서 내가 알려줄 뿐이에요. 그 공식을 외우고 공식을 본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건 사실은 중등 과정이 아니라 고등 과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수업이 중등에서 멈추는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방학 기간 동안 들을 거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자기 목표가 좀 더 상위학교, 일반 인문계가 아닌 영재학교, 영재학교 과구 같은 걸 준비한다거나, 초육이면 올해, 가을에
영재원 시험을 한번 쳐보고 싶다거나 부산대 영재원 같은 경우 수학과학 다 쳐야 되잖아. 그런 것들을 서술할 때 좀 더 좋은 답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치면 같이 공부해 두면 참 좋을 내용들이다 라고 인식하죠. 나 공식 외우라고는 안 합니다. 다음 주에는 내가 꼭 외워졌으면 좋은 공식 4개는 따로 외우라고 말할 겁니다. 선생님 외우라고 하는 소리 정말 싫어합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수업 시간에 3시간이고 중간중간에 한 1시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한 10분 정도씩 한 2번 쉴 거예요. 쉬시는 동안은 교실에서 쉬셔도 되고, 요 뒤에 보면 스터디 카페라고 있어. 책 있거든요. 과학 관련 책들 쭉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뭐 책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밑밥이고요. 자, 오늘의 메인 테마, 여러 가지 힘. 맞죠?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단어 포스를 기본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서 F라는 기호를 씁니다. 물론 고등과정이 되면 요 위에 화살표라는 걸 표시를 할 거고, 화살표를 표시하면 그거는 이 힘이라고 하는 물리적 개념은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뜻하게 될 거예요. 그건 고등과정 선생님한테 배우시면 돼요. 수학적으로 만든다는 거는 또 하나의 내용, 단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힘의 단위는 대문자 N을 쓰고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로 읽으시면 돼요. 필기는 시간 드릴게요. 힘이라는 거에 힘의 효과. 힘이라는 게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맞지? 힘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힘이 어떤 건지를 알기 위해서 힘의 효과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효과라는 것은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형태가 변합니다. 물론 물리학에서 물체의 형태가 변하는 걸 이야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거예요. 아마 고등과정 가면 충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는 있을 것인데, 물체를 덩어리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물체는 질량을 가진 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점은 크기가 없으니까 모양이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냥 형태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형태가 변했다는 거는 힘이 가해졌다는 거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물리학적으로 다루진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운동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물리학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거는 빠르기가 바뀔 수도 있죠. 그리고 뭐도 바뀔 수 있죠. 방향도 바뀔 수 있잖아. 원래 우리가 중등에서 배우는 개념은 빠르기만 이야기를 하면 속력이라는 말을 쓰고요. 빠르기의 방향이라는 개념을 합치면 속도라는 개념이 됩니다. 즉,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것은 속도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비교하려면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변했느냐. 예를 들어서 멈춰있던 물체가 시속 100km까지 점점점 빨라지는데 그게 3초 걸리냐, 6초 걸리냐, 10초 걸리냐는 운동 상태의 변화의 다른 이야기잖아. 그지?
그래서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가에 대한 개념을 잡으면 얘가 가속도가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아마 가속도에 대한 내용은 나올 거예요. 물론 중등 범위에서는 벗어나는데 가속도라는 단어부터 이미 벗어났어. 근데 이 가속도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 과학책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면 뉴턴의 운동법칙이라는 내용을 구경해 본 적이 있을 거고, 그 단원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은 이 공식을 기억할 겁니다. F는 이거 처음 본 적 있지 않냐? F는 ma. 여기서 이 a라는 개념이 가속도예요. 사실은 뭐다? 요 공식은 운동의 변화가 질량당 받는 힘이다라는 형태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물체 질량하고 힘이라는 소리예요. 요 부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과 2가 동시에 바뀔 수도 있겠죠. 우리 한 번씩 예를 들어 봅시다. 형태가 변하는 예가 뭐가 있을까요? 힘이 가해졌더니 형태가 변했다. 분필이 부러졌다. 종이가 찢어졌다. 종이가 구겨졌다. 다양하게 있겠죠. 운동 상태가 바뀌는 거는 떨어뜨렸더니 점점 빨라지더라. 위로 던졌더니 느려졌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더라. 맞지? 집어 던졌더니 멈춰있던 분필이 날아가더라. 동시에 바뀌는 경우는 교통사고를 봤는데 달리던 차가 부딪히더니 멈추면서 차가 찌그러지더라. 아니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운동, 선생님 야구 좋아하거든요. 야구공을 배트에 맞았어요. 그치. 야구공을 배트로 딱 때리는 순간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보면 공도 찌그러지고 방망이도 찌그러졌다 펴집니다. 그 단단한 나무 방망이와 그 단단한 야구 경식구도 실제로 모양이 변했다가 튕겨나가요. 아니면 우리 굳이 야구 아니면 테니스 같은 경우도 어때? 딱 치는 순간 보면 테니스 라켓의 테니스 공이 이렇게 납작하게 쭈그러들었다 튕겨나가잖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는 말은 뭐다? 물체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형태가 바뀌면 돼요? 운동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 이 둘 다 안 바뀌었다는 말은 힘이 가해지지 않았다라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한자 우리 고사성어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의 표준어, 부산 사투리로 이 문장을 해석하면 안 보이야나가 되겠죠. 맞지? 자, 힘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힘이 어떻게 가해져서 어떤 운동 상태가 변하는지 규칙을 알기 위해서는 기호로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기호로 표현한다는 말은 그 특징을 가장 잘 살리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힘의 3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두 힘이 있을 때 이 두 힘이 과연 똑같은 힘이냐 다른 힘이냐를 구별하기 위한 게 세 가지 요소예요. 힘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힘의 크기. 중요하죠? 강한 힘, 약한 힘. 두 번째, 방향. 힘이 작동하는 방향. 세 번째, 힘의 작용점. 무슨 소리냐? 자, 봐봐. 수평면에
어떤 물체를 이렇게 세웠어요. 얘를 살짝 밀 수도 있고 세게 밀 수도 있겠지. 오른쪽에서 밀 수도 있고 왼쪽에서 밀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 물체는 실제 물체니까 크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내가 위를 때릴 때랑 밑에를 때릴 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같은 결과를 나타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요 세 가지를 똑같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크기와 방향과 작용점을 힘의 3요소라고 하는데, 이 힘의 3요소를 다 포함해서 가장 간단한 기호로 표시하는 게 뭘까? 바로 화살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말해요. 무슨 소리다? 화살표가 짧으면 약한 힘, 화살표가 길면 강한 힘. 길이가 2배면 힘의 크기가 몇 배? 2배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화살표가 굵으면? 상관없습니다. 굵기랑은 상관없어요. 길이만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방향. 힘의 방향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과학책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거를 쭉 힘의 방향을 이은 선을 작용선이라 그러는데, 요쪽이 방향이다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언제까지? 중등 내용을 담고 있는 과학책까지.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우리는 좀 더 수학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힘이 가해지는 지점인 작용점을 원점으로 해서 보통 우리는 X축을 기준으로 많이 잡는단 말이야. 그렇게 했을 때 X축과 힘의 방향이 만드는 각도, 요거 기호 세타라고 읽거든요. 요렇게 그리는데, 보통 수학에서도 각도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기호죠. 요 각도를 통해서 힘의 방향을, 화살표가 시작하는 점을 힘의 작용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봐봐. 이 물체를 선생님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물체는 물체 덩어리로 안 보고 뭐로 본다? 일반적으로는 심한 레벨 가면 덩어리인 채로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장 기초 중에 기초잖아. 그럼 뭐로 보자? 점으로 보자. 그럼 그 점은 어디 있을 거다? 무게중심 딱 정가운데 있겠죠? 선생님이 이 물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었다. 밀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시가 되는 거지. 그리고 힘의 크기가 얼마나, 예를 들어서 20N이다. 그럼 이렇게 화살표 위에 20N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밑에 써도 되고 위에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우리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 저 물체의 저쪽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이 가해지는구나를 볼 수 있게 되죠. 됐지? 일단 요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힘의 분류. 힘을 한번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우리가 이제 중등 과정에서 배우는 힘은 보통 한 6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찰력, 탄성력, 부력 같이 서로 물체들끼리 붙어 있어야만 작용하는 힘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력, 정전기력, 자기력처럼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전기력, 자기력은 안 배웠을 거예요. 중등 과정에서. 그지? 왜냐면 요게 중학교 2학년에 정전기 파트에 있거든. 전기 파트에 정전기가 들어가는 거. 시험 쳤죠? 둘은.
그 내용 때 배운다고 뺐는데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배우는 게 맞아요. 그래서 힘의 분류는 접촉력, 서로 딱 붙어 있을 때, 맞닿아 있을 때 작용할 수 있는 힘과 비접촉력,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접촉력은 서로 맞닿은 채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접촉력은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나타나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생기는 특징이 있어요. 무언가의 반대쪽,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부호로 표시합니다. 물리학에서 마이너스라는 뜻은 반대쪽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냐? 수학 공부를 다들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질문은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5 빼기 마이너스 3은 8이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다라는 설명을 제외하고 설명해봐. 마이너스 1의 제곱이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빼고 어떻게 설명하면 방금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개념이 이 뜻이에요. 사실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 플러스 1이라는 게 이 뜻이라고. 잘 봐봐. 여기서 선생님 저쪽으로 걸어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걸음 맞지? 빼기니까 어디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되잖아. 뒤로 돌았어요. 자, 몇 걸음 간다? 뒤로 3걸음. 몇 걸음 왔어? 8걸음 왔죠? 수직선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리학에서의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부호다라는 것만 기억해도 고등과정,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가는 상당수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서로 맞닿아서 작용하는 것이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뭔가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반대로 일어난다. 볼까요? 마찰력은 어떤 힘인데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이죠. 탄성력은 눌러놓으면 밀고 나오죠. 늘려놓으면 줄어들잖아. 맞지? 변형된 형태의 반대쪽으로 생기죠. 부력은요? 네, 중력에 대해서 반대예요. 가라앉으려는 것을 떠받쳐 올리는 힘이기 때문에 중력의 반대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볼 건데 사실은 중등 과정에 배우지 않는 힘 몇 가지가 중등 과정에서 배우는 힘과 관계가 있는 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할게요. 힘의 종류에서. 자, 첫 번째. 수직항력하고 마찰력. 보통 우리는 수직항력은 노멀 포스라 그래서 힘의 기호를 N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단위가 뉴턴인 거랑 다른 거예요. 힘 F 대신에 N이라는 형태로 표시를 해요. 마찰력은 보통 소문자 F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수직항력이란 뭐냐? 자, 글자 그대로 설명해 보자. 수직으로 버티는 힘이지. 맞지? 사실 이건 뭐냐면 접촉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서로 밀어주고 있는 힘이에요.
자, 어떤 물체가 수평면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물체는 당연히 무슨 힘을 받을까요? 지구 중력을 받겠지. 맞죠? 이 중력 때문에 무슨 힘이 생기느냐? 물체는 바닥을 밑으로 누르는 수직 강력이 생기죠. 지금 우리가 서 있으려면 선체로 바닥을 누르고 있잖아. 그지? 이 수직 강력이 생기고 이 수직 강력의 상호작용으로 바닥은 뭘 하게 된다? 이 물체를 위로 떠받쳐 올리는 수직 강력이 생기는 거야. 접촉면에서 서로 밀어주고 있는 힘을 수직 강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물체 입장에서 보면 중력이 밑으로 당기고 있죠? 수직 강력은 위로 밀어주고 있죠? 이 두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지금 뭐 해 있다?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다음 주에 관성하면서 설명할 건데, 우리 여기 3층에서 엘리베이터 출발하는 순간 우리가 다리가 받는 느낌하고 1층에 딱 도착했을 때 다리가 받는 느낌하고 다르죠. 특히 아파트 좀 되게 높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그 체험 진짜 제대로 하죠. 1층에 딱 도착하는 순간 다리가 확 무거워지지. 이거 더 잘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책가방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고 손으로 들고 있어 보면 확 느껴져. 1층에 딱 도착하는 순간 훅 내려가. 아니면은 남자들 자신의 체력에 자신이 있다면 스쿼트 자세 해보는 거 추천. 1층에 도착하기 전에 주저앉을걸? 딱 이렇게 기마자세 하고 훅 주저앉아요. 그게 뭐냐면 관성 때문에 실제 수직 강력의 크기가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수직 강력인데, 이 수직 강력 이야기를 왜 했냐? 이것 때문이에요. 마찰력이라는 건 미끄러짐을 방해하기 위해 접촉면에 대해서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진동, 무금 확 자꾸 방해하면은 폰 뺏어버린다. 원래는 뺏게 시키는데, 내가 알기로 내가 이 수업 끝날 때까지 본부장님 안 오시거든요. 아이씨, 이거 녹화하면 안 되는데. 봐주는 겁니다. 자, 원래 마찰력 우리가 안 미끄러지는데 왜 안 미끄러지느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붙어 있는 부분. 얘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매끈할까? 우리 칠판 표면 매끈할까? 책상 표면 매끈할까요? 울퉁불퉁해요, 이게.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선생님 주먹 봐봐. 이렇게 꽉 끼어서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눌러지면 강하게 눌러질수록. 그것 때문에 밀어도 안 밀리는 거예요. 우둘투둘한 것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과학적으로 일정하다라고 설명하기 애매해지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 물체랑 접촉면 사이에 요런 바늘 같은 형태로 용접이 된다. 그러니까 붙어버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바늘 같은 구조가 생겨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밀면 밀려, 안 밀려? 안 밀리죠. 남학생들은 학교에서 대청소 같은 거 하면서 캐비넷이나 아니면 뭐 과학실에 좀 무거운 책상 같은 거, 교탁 같은 거 밀어서 옮겨본 적 있잖아. 처음부터 약하게 힘을 줘도 밀려요? 안 밀리죠. 여학생들은 자기 방들이 있으면 남자 학생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행위를 간혹 하죠. 계절별로 책상 위치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침대 위치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보죠. 안 해? 해, 안 해? 양심선언 해봤지. 분위기 바꾸겠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돌리다가 결국은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 방구조상 그거밖에 안 나와서. 민다고 안 밀리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돼? 친구들 한 두세 명 불러서 하나 둘 으자차차차 하면 밀리죠. 근데 딱 밀리기 시작하면 쭉쭉쭉쭉쭉 밀고 나가지지. 그게 뭐냐면 으라차차차 하는 순간 얘가 부러지는 거야. 일정한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그럼 그때부터 밀려요. 그러다가 잠깐 세웠어. 그럼 어떻게 된다? 다시 붙어. 그럼 다시 뭐가 필요해? 으라차차차가 필요한 거야. 그죠? 그래서 실제 마찰력의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정하게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확 줄어들어요. 외부에서 가한 힘에 대해서 마찰력의 크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게 총 세 군데가 되거든요. 여기 1번 구간, 여기 제일 큰 값이 되는 2번 지점, 그리고 여기 크기가 줄어든 3번 지점이 되잖아. 1번 구간은 여기를 우리는 정지 상태의 마찰력. 요 구간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가 미끄러지는 구간이거든. 정지 상태일 때의 마찰력은 외부에서 밀어주는 힘의 크기와 같아요. 대신에 방향이 반대야. 그럼 양쪽에서 같은 힘으로 밀고 있는 거랑 같은 효과니까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는 거죠. 요 2번 구간, 딱 부서지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여기를 우리는 최대 정지 상태의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자, 중1 이상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에 비례하고 거칠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배웠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지? 기억들을 하죠? 기억은 안 나도 그렇게 들은 것 같죠? 최대 정지 마찰력은 여기 요 기호를 우리는 뮤라고 하는데 얘가 거칠기에 대한 값이에요. 정확하게는 거칠기라고 쓰는 게 아니라 마찰 계수라고 하는 좀 어려운 이름이 있는데 거칠기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야. 바닥 재질이 뭐고 물체 표면 밑바닥 재질이 뭔지와 관련이 있어요. 왜? 재질이 요 모양을 결정하거든. 선생님 야구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선생님은 야구를 합니다. 취미로. 왠지 포수 볼 것 같죠? 실제로 야구를 하는데 야구하는 경기장 바닥이 흙으로 된 경기장도 있고 인조잔디도 있고 천연잔디도 있을 거잖아요. 물론 내가 천연잔디 갈 일은 별로 없긴 한데 그러면 그 바닥을 이루는 바닥의 재료 입자 형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바닥에 가장 적합한 신발이 따로 있다는 거야. 흙바닥이거나 천연잔디면 사실은 선수들이 신는 신발이 제일 좋아요. 쇠로 된 스파이크. 바닥에 튀어나와 있는 뽕이 아예 쇠로 된 게 있어. 가장 안 미끄러지고 팍팍팍 찍혀. 그리고 선생님이 주로 하는 인조잔디 경기장에는 인조잔디화라고 따로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아마 알 거야. 풋살화 바닥 어떻게 돼 있는지 알죠? 되게 잘 자란 돌기가 가득 차 있지. 그게 인조잔디화예요, 사실은. 인조잔디 그 고무 섬유들에 엉켜서 제일 잘 뛰어지게 하는 신발인 거예요. 학교 체육관 바닥은 나무로 돼 있죠? 강당.
그러면 거기에는 스파이크나 풋사라, 인조잔디화를 신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잘 멈춰져, 미끄러져. 오히려 더 미끄러지죠. 학교 강당에서는 뭐가 제일 좋다? 일반 운동화 혹은 농구화. 농구화 밑바닥 보면 빨판상어 등에 빨판처럼 막 이렇게 고무가 파도 타는 무늬가 막 찍혀 있잖아. 그게 가장 안 미끄러지게 해주는 형태인 거야. 고무 바닥이 가장 잘 붙어서. 그러니까 이 마찰계수라는 거는 바닥 종류랑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 수직항력입니다. 결국 무게죠, 무게. 요거 봐봐. 중력이랑 수직항력이랑 크기가 같다 그랬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요게 무게가 되는 거예요. 바닥을 누르는 힘. 그리고 운동 마찰력, 여기 미끄러지는 구간의 마찰력도 공식이 이렇게 되거든. 단지 운동 마찰 계수가 정지 마찰 계수보다 적을 뿐이야. 자, 그러면 이 공식을 배운 김에 그냥 공식만 배우고 공식을 암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실전 사용을 생각해 봅시다. 줄다리기 이기는 법. 여러분들은 보면 안 되지만 아마 각종 그 인터넷 커뮤니티의 쇼츠 등의 짤로 한 번쯤은 다 봤던 그 유명한 드라마의 그 장면을 기억할 겁니다. 오일용 할아버지의 노하우. 어떻게 하면 줄다리기를 이기는가?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굽힌 뒤에 뒤로 제치고 버티면 이긴다. 사실은 그 자세가 뭐냐면요. 상대방 측에서 앞으로 당기려고 하는 힘을 바닥을 더 강하게 누르는 수직항력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꾼 거예요. 즉, 원래 줄다리기의 핵심은 무거운 쪽이 이기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기훈아, 선생님 팔 당겨봐. 있는 힘껏 하나, 둘, 셋. 끌려오잖아. 내가 굳이 안 당겨도 끌려와요. 줄다리기의 핵심은 줄을 당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왜? 어차피 작용 반작용으로 당기는 힘은 똑같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느 쪽이 강해야 이긴다?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 큰 쪽이 이깁니다. 왜? 이거 넘어가면 마찰력 줄어들어서 끌려온단 말이야. 그지? 그럼 최대 정지 마찰력을 최대한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거움이 이기는 거야. 그죠? 단순하게 기훈이하고 선생님은 몸무게 차이가 2배가 넘게 날 거예요. 왜? 선생님 몸무게가 100kg가 훨씬 넘으니까. 그 말은 뭐다? 기훈이 밑바닥의 거칠기 값이 선생님 운동화 바닥 거칠기 값의 2배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내가 이기는 거야. 한마디로 줄다리기 대표는 힘센 놈을 뽑는 게 아니죠. 누구를 뽑아야 된다? 우리 반에서 제일 무거운 애들을 뽑으면 이깁니다. 선생님! 저 반이 우리 반보다 뚱뚱한 애가 5배는 많은데 그럼 우리 반은 져야 하나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 경기장에 최적의 신발을 신으면 되는 거야. 학교 운동장이 흙바닥이다. 그러면 우리가 택해야 될 가장 좋은 신발은 야구 선수용 스파이크를 신으면 좋겠죠. 센텀 중학교는 아마 학교에서 보잖아. 야구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선수용 스파이크 쇠로 된 거 본 적 있죠? 그거 신으면 이겨. 생각해봐. 흙바닥에 그거 박아놓으면 끌려가겠어? 아니면 그 겨울철 등산하시는 분들 신는 아이젠 같은 거 운동화에 끼워 신고 나오면 안 끌려가겠죠? 근데 그 정도는 반칙일 거니까. 그럼 가장 무난하게 선택할 만한 선택지는 축구화죠. 그래서 줄다리기 선수들이 전부 다 축구화를 신고 왔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실내 체육관에 산다 그래. 축구화 신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축구화 신고 체육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질질 끌려다니겠죠. 맞지? 마찰력이라는 건 이런 개념인 거야. 스케이트 타본 사람. 저기 신세계백화점 가면 스케이트장 있잖아요. 그 어떻게 미끄러지는지 알아요, 우리가?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에 서면 압력 때문에 얼음이 녹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얼음과 스케이트 날 사이에 물이 생겨. 그리고 그 물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야. 스케이트 날이. 압력 때문에 얼음을 녹이니까 스케이트 날을 날카롭게 갈면 갈수록 훨씬 잘 미끄러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 1시간쯤 타고 나면은 빙판 정리한다고 막 들어와서 쭉쭉 뭐 밀고, 한 바퀴 밀고 나가시잖아. 그거 물 치우는 거예요. 너무 미끄러져서 다치지 말라고. 얼음 한번 싹 갈고. 알겠어요? 그런 게 다 마찰력과 관련이 있는 거야. 문이 잘 안 열릴 때 문에 기름칠을 한다. 뭐 하는데 작동이다? 이거 줄이는 거죠. 훨씬 부드럽게 들어가게. 아니 뭐 자동차 경기 게임에 바나나 껍질을 넣으면 왜 차가 미끄러진다? 이것 때문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좀 더 과학 공부를 어렵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오늘 내용들은 이렇게 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중1 때 배우는 것들이에요. 단지 조금씩 다르게 한 개씩 더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됐으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11시 15분에 시작할게요. 지금 6분입니다. 자, 두 번째. 탄성력하고 장력. 장력은 텐션이라 그래서 T로 따로 표현하게 돼요. 탄성력이라는 건 뭐냐면 물체에 힘을 가해서 물체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탄성체라고 하는 일부 물체들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는 힘이 생깁니다. 그걸 탄성력이라고 하는데 이 돌아오려는 힘이 뭐랑 관련이 있냐면 변형된 길이, 델타 X라고 할게요. 물체 자체가 가지는 고유값, 후크 상수 혹은 탄성계수 K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려는 마이너스 부호겠네요. 변형된 반대쪽으로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탄성력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기 K는 우리가 후크 상수 혹은 탄성계수라고 하는데 탄성계수가 뭔지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되게 잘 알아요. 우리 고무줄 있잖아. 머리 묶는 고무줄. 이렇게 당겼을 때 똑같은 힘으로 당겨도 쭉 잘 늘어나는 고무줄이 있고 당겨도 많이 안 늘어나는 고무줄이지. 되게 뗀뗀한 고무줄. 똑같은 길이를 늘리는데 힘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대한 값이 얘예요. 그래서 단위가 뉴턴 퍼 미터입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그거 있죠. 비례식을 만들 때 기준값은 분모예요, 분자예요? 비례식을 분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거 중학교 2학년에 배우지 않나? 유리수 하면서? 기준이 되는 값은 분모로 가게요, 분자로 가게요? 항상 분모가 기준입니다. 분자는 변화되는 양이에요. 고무줄을 1m 늘리는데 몇 뉴턴의 힘이 필요하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무줄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뜻하는 표현일 수 있겠다. 그지? 그리고 델타 X 늘어난 길이죠. 요거 단위 미터일 거 아니야.
그럼 요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돼요? 뉴턴만 남겠네. 이렇게 단위도 계산이 됩니다, 실제로. 자, 탄성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편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이때까지 우리나라 TV 예능에 나온 모든 종류의 벌칙 중에 가장 잔인하다라고 생각하는 벌칙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3등이 나영석 PD가 좋아하는 겁니다. 까나리 카노. 까나리 액젓을 커피에 섞거나 아니면 까나리 액젓 그대로 물에 적당히 타서 연예인들한테 벌칙으로 마시게 하는. 하죠. 2등이 이 탄성력을 이용한 벌칙이에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있던 예능 벌칙입니다. 예능 벌칙이 뭐냐면 유치원생 모자를 씌우는 거예요. 게임에 진 사람들한테. 유치원 애기들 쓰는 모자 뭔지 알죠? 그 노란색 빵모자. 어떤 특징이 있다? 여기 이렇게 빵모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죠? 모자가 날아가지 말라고 고무줄이 이렇게 있죠. 응? 응? 왜 벌칙인지 알겠죠? 고무줄 잡고 쭉 늘린 뒤에 놓으면 어떻게 돼? 자, 더 세게 때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되게 쉽잖아. 더 세게 때리려면, 더 아프게 하려면은. 그렇지. 많이 늘리면 된다는 거야. 고무줄을 더 뗀뗀한 걸 쓰거나 많이 늘리면은 더 아프겠죠. 비슷한 예능으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개그맨들이 아이디어 짜다 내 몸으로 때우잖아요. 요새 그 운동할 때 쓰는 고무밴드를 허리에 묶게 하고 한쪽을 들고 관중 속으로 들어가서 관객한테 그 줄의 끝을 넘겨주는 척하면서 놔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 쭉 늘어난 고무줄이 원래 길이로 줄어들면서 확. 그게 탄성력이잖아요. 그래서 탄성력의 특징은 늘어난 길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힘의 크기는 어느 정도 선까지 증가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그 뒤에는 나 몰라 해서 끊어져요. 사실 선생님이 그래서 절대 안 입는 옷이 지금 여기 가운데 앉아있는 두 남학생하고 저 뒤에 우리 누구 은교가 지금 입고 있는 저런 옷을 선생님은 절대 안 입어요. 무슨 옷? 일반적으로 라운드 넥이라고 하는 옷을 안 입어요. 왜 안 입냐? 자폭개그입니다. 선생님은 머리가 되게 크거든요. 탄성체는 그게 그 성질이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거보다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안 돌아와요. 목 입었다 벗었다 하다 보면 목이 너무 늘어나서 옷이 안 예뻐지잖아. 그래서 나는 저렇게 둥근 목으로 된 티셔츠는 입는 거라고 딱 하나 있네요. 선생님 야구할 때 안에 입는 언더셔츠. 그 야구 선수들 유니폼 안에 입는 쫄쫄이 옷 있죠. 그것만 목이 둥근 거예요. 나머지는 둥근 거 안 입습니다. 늘어나서 안 예뻐지고. 한번 봐봐요. 여기 다 단추 있잖아.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본 적 있죠. 고무줄 머리 묶는다고 자꾸 늘리고 하다 보면 원래 길이로 안 돌아오지. 그거 이야기예요. 그 범위 전에서는 어떻다? 외부에 늘어나는 길이만큼 힘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특성을 이용해서 뭐 할 때 쓰느냐? 탄성력은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과 크기가 같거든. 활 쏘는 거 생각해봐. 여기서 활을 여기까지 당겼지. 여기서 우리가 활 쏘는 상에서 멈춰서 겨냥을 하잖아. 자, 이 상태만 놓고 보세요. 내가 뒤로 당기고 있는 힘하고 활이 원래대로 앞으로 돌아가려는 힘하고 크기가 같으니까 멈춰있죠. 그리고 그 힘의 크기는 늘어난 길이랑 관련이 있겠지. 그럼 활을 강하게 당기면 강하게 당길수록 어떻게 된다? 더 강하게 날릴 수 있게 되는 대신에
살이 많이 휘겠죠, 그만큼. 이해가 돼요? 그래서 힘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요거 보세요. 용수철이 아무것도 안 건드렸을 때 예를 들어서 10cm라고 치자. (5N짜리) 물체를 달았더니 용수철 길이가 13cm가 됐어요. 응? 용수철 길이가 17.5cm가 되면 얘는 몇 뉴턴이게? 라는 문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늘어난 길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10cm에 해당되는 부분은 고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실제로 여기 몇 cm 늘어난 거다? 3cm 늘어난 거죠. 5N에 3cm가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몇 cm가 늘어난 거다? 7.5cm죠. 3cm에서 7.5cm가 되면 몇 배? 2배 반이지. 여기서 여기까지 곱하기 2.5배잖아. 그러면 물체 무게도 몇 배? 그치, 곱하기 2.5배가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몇 뉴턴? 그치, 12.5 뉴턴이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 크기 측정을 쓰는 용수철 저울로 뭐를 재느냐? 무게도 재죠. 우리 무게 재는 저울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용수철 저울. 왜? 일정하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으니까. 알겠어요? 자, 선생님, 장력은 뭐예요? 텐션이라는 뜻에서 장력 T라는 기호를 쓰는데, 얘는 줄이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그 줄이 받는 힘의 크기를 장력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요게 용수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N짜리 물체를 매달아 놨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 5N짜리 물체는요, 밑으로 중력의 크기가 5N이라는 소리잖아. 근데 얘가 매달려서 멈춰 있죠. 얘가 멈춰 있다는 말은 무슨 소리다? 이 물체를 줄이 잡아당겨주는 힘의 크기가 5N이라고. 그러니까 요 줄 자체가 이 5N이라는 물체를 받쳐주고 있잖아. 이해가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만약에 여기에 가운데다가 용수철 저울을 연결하잖아? 그럼 이 용수철 저울에는 얼마만큼의 힘이 적힌다? 5N의 힘이 적힐 거예요. 용수철 저울을 두 개를 이렇게 둘 다 연결한다. 얘도 5N이 적힐 거예요. 요 줄 전체에 5N이라는 힘이 똑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왜? 탄성력이나 장력은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에요.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이게 양쪽에서 같이 당겨지는 힘이 5N인 거예요. 이쪽에서도 5N 나오고 이쪽에서도 5N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지? 그래서 줄이 이렇게 줄에 가해지고 있는 힘, 줄이 다른 물체를 당기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된다? 장력이라고 하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딱 무슨 차이만 있게? 탄성력은 늘어나죠. 장력은 줄이라서 안 늘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거의 같은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요거 정리.
비접촉력,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힘이라는 것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냐면 첫 번째로 상호작용 혹은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힘은 똑같은 힘이 동시에 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힘의 크기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힘을 만드는 두 물체의 그 근원값이 있어요. 만유인력이면 질량, 전기력이면 전하량, 자기력이면 자기량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자기량은 우리가 중등에서 안 다룹니다. 근데 어쨌거나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그 두 값의 곱에 비례해요. 좀 이따 만유인력 들어가서 디테일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에 대해서 동일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힘은 동일하게 작용하는데 구의 건널비,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이으면 구가 되죠. 어떤 위치에서 똑같은 거리를 다 이으면 동그란 구가 되잖아. 그러면 그 구의 건널비의 크기에 힘이 똑같이 계속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 건널비가 어떻게 돼? 훨씬 커지지. 그러면 그 힘은 어떻게 된다? 그 멀어질수록 그 건널비에 나눠져서 힘이 가해지니까 약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비접촉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요. 무슨 소리냐? 공식 자체가 요렇게 생겼다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자, 중등 과정을 공부한 사람들은 중력을 배웠지 만유인력을 안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중력을 배운 사람들은 이 숫자를 기억할 겁니다. 9.8. 중력 가속도 값이죠. 1kg이 9.8N이 나는. 그게 왜 9.8인지는 안 배웠어요. 달에 가면 중력이 6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는데 왜 6분의 1이 되는지는 안 배웠어요. 소설과 영화도 있죠. 마션이라는. 화성에 가면 중력이 절반이 된다고 하는데 왜 절반 되는지는 안 배웠죠. 맞지? 그게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은 만유인력부터 설명을 해야 중력도 설명할 수 있고 전기력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기력이랑 자기력이랑 사실 같은 힘이란 말이야. 그렇게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배우는 건 만유인력입니다. 만유인력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만 만 있을 유 끌어당길 인의 힘력자입니다. 중국에서 쓰는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어 단어의 all이나 everything에 속하는 단어가 돼요. 모든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뭐뭐뭐뭐 만세하는 그 만세 있잖아. 그 만세는 원래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중국 황제한테 바치는 인사예요. 만살까지 사세요. 사실은 만살까지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 될 거다? 영원히 사세요가 되는 거지. 만세. 진짜 그 단어예요. 있을유는 그냥 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영어 단어로 설명하면 have나 has가 될 겁니다. 가지고 있다가 돼요. 뭐를? 끌어당기는 힘은.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소리가 만유인력이야. 만유인력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 분피라고 생각해 봐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질량에 비례해서 이 교실 안이, 이 세상 모든 물체를 선생님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분필은
이 작은 분필은 이 작은 질량의 크기에 비례해서 이 모든 공간에 있는 물체를 자기 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봐봐. 나랑 분필이 서로 끌어당기고 있잖아. 그러면 그 힘의 크기는 같다는 거야. 내가 분필을 당기는 힘과 분필이 나를 당기는 힘은 같은 크기가 됩니다. 아까 기훈이가 선생님 팔 당길 때 끌려왔죠? 왜? 힘의 크기가 같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나랑 분필이 당기는 힘은 내 질량에도 비례해야 되죠. 분필의 질량에도 비례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두 물체 질량의 곱에 비례하게 돼요. 그리고 거리와 상관이 있다 그랬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됩니다. 이 힘을 같다라고 할 때 뉴턴이 찾아낸 비례상수가 만율력 상수 G예요. 저게 9.8인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만율력의 공식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다고요. 뉴턴은. 그런데 봐봐.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힘이죠? 지구나 행성, 위성 같은 별이 작은 물체와 지구와 물체 사이에 생기는 만유인력이 중력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 지구 질량과 물체 질량의 곱에 비례하겠죠? 맞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리인데요. 여기서 거리라는 건 표면에서 표면까지가 아니에요. 아까 물체는 어떻다고 생각한다? 크기 생각한다 그랬어?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 크기 생각 안 한다 그랬죠? 무게 중심의 모든 질량을 가지는 점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지구와 물체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지구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 지구 반지름 더하기 물체가 있는 높이가 되겠지.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높이의 값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아요. 자, 상식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의 이름은 알죠?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죠. 높이가 혹시 얼마인지 아는 사람? 한 몇 미터쯤 될까요? (1930년대인가 40년대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측정한 값에 따르면 8,848m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아져도 9km 조금 안 되죠. 맞지? 그럼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 해구에 있는 제일 밑바닥이에요. 깊이가 11,063m입니다. 제일 깊은 곳이. 그럼 한 11km쯤 되지? 여러분들이 가본 제일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가본 땅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본 위치. 비행기죠, 비행기.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쭉 날아가다 보면 비행기 위치, 고도, 속력, 바깥 기온 이런 것들 표시해 주는 거 알죠? 앞에 화면에. 그걸 이제 보통은 그거 신경 안 쓰죠. 저런 게 있구나. 지금 우리가 어디 가고 있구나만 신경 쓰지. 이제 선생님은 이게 직업이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하나 보게 돼요. 직업병상. 국내선은 보통 5km에서 8km, 5,000m에서 8,000m 정도를 날고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 위에까지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아서.
국제선은 11에서 13km까지 올라가요. 10km보다 높아지면 어떤 특징이 있냐? 구름이 올라가는 높이가 10km거든요. 구름 위에를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는 구름 안 생기거든. 그렇게 해봐야 15km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지구 반지름은 6,400km죠, 평균. 그럼 이 값은 10km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야 큰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맞지? 그래서 생략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분모가 지구 반지름의 제곱으로 들어가. 그러면 여기에 비례상수 g를 넣은 게 중력이 되잖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잘 보세요. 요만큼이 전부 다 고정된 숫자네. 지구 질량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겠죠. 지구 반지름 있죠. 뉴턴 상수값 고정된 숫자잖아. 요만큼을 곱한 게 9.8인 거야. 혹은 요게 이제 우리 고등과정 가면 방금 말한 중력 가속도라는 기호로 G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중력 가속도 G는 다른 개념 아니에요. 되게 쉬운 거야. 원주율 얼마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까지 원주율 계산은 3.14 놓고 계산했죠. 곱하기를. 자, 원주율 얼마야? 얼마 놓고 계산해요, 원주율? 중학교 넘어가서 고등과정에서는. 그냥 파이 놓고 계산하잖아. 그 개념인 거예요. 그냥 3.14를 파이로 쓰는 것처럼 9.8을 G로 쓰는 거예요, 고등과정부터는. 심지어 계산하기 편하라고 고등과정 들어가잖아요. G를 10으로 준다? 계산하기 편하게. 왜냐하면 9.8이나 G나 2% 차이밖에 안 나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3.14 대신에 3 곱해도 계산값 크게 차이 안 나요. 5% 차이밖에 안 나. 맞지? 3.14, 159, 65, 37, 82, 48 해봐야 0.15잖아. 3에 대한 0.15는 5%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오차범위 안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거 계산한 게 9.8이다. 그러면 달의 중력이 6분의 1이라는 소리는 달 반지름하고 달 질량 넣으면 돼요. 화성의 중력이 반이다. 화성 반지름이랑 화성 질량 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이 G가 그거고, 저 값이 무슨 뜻이다? 얘를 떨어뜨릴 때 점점 빨라지잖아. 얘가 1초에 9.8m/s씩 빨라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3.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전기에 의한 힘을 말하는데, 정전기에 의한 힘은 전하라고 하는 정기적인 성질의 크기가 만드는 힘이에요. 전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쿨롱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계산시킬 거 아니에요. 단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정기적인 성질이니까 당연히 뭐가 존재한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해요. 요거 공부는 여러분들 중2 화학하고 연결됩니다. 플러스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 원자핵이다라고 배웠죠. 맞지? 그런데 원자는 중성이니까 마이너스 전하도 있겠네. 원자 안에 뭐가 있다? 전자가 존재하죠. 사실 원자핵이 플러스인 이유는
그 속에 있는 뭐 때문이다?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에서 전자는 작고 가볍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원자에서 저 원자로 자유전자가 돼서 옮겨 다니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전자를 뺏기면 마이너스가 부족해지지. 그렇게 된 입자를 뭐라 그래? 전자를 뺏겨서 플러스가 된 입자. 뭐? 세 글자. 그럼 두 글자로 해도 돼. 너희들 배운 거야. 심지어 2학년들은 1학기에. 시험도 쳤어. 뭐? 중간고사 때 쳤을 건데. 뭐?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 두 글자로. 뭐라 그러게? 이온? 맞아요. 이온.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전하예요.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잖아.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전하들 사이에서 힘이 생긴다고. 그게 전기력이야. 어떻게? 똑같아요. 전하에 의한 힘이니까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겠죠. 얘네들도 떨어져서도 작용하거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요. 이 힘의 크기, 전기력은 쿨롱이라는 과학자가 비례상수값을 세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K를 쿨롱 상수라고 해요. 요게 우리 전기력 공식이거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냐 이거? 똑같은 거 있네 여기. 공식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똑같잖아. 질량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 떨어져서도. 전하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 혹은 밀어내는 힘. 단지 차이는 뭐다? 만유인력은 질량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만 있다? 인력만 존재하는데, 전기력은 어떤 특징이 있다? 두 전하의 곱이 0보다 크냐, 두 전하의 곱이 0보다 작냐에 따라서 0보다 크면 청력, 뭐 서로 밀어내는 힘이, 0보다 작으면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근데 잘 생각해봐. 두 개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소리다? Q1과 Q2의 부호가 같다라는 소리죠. 플러스 플러스든 마이너스 마이너스든 같은 극이라는 소리지. 0보다 작다는 거는 더하기 빼기 빼기 더하기 반대극이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정전기는 어떻게 된다?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된다는 거죠. 만유인력은, 중력은 무조건 서로 끌어당기는 힘만 있고, 공통점은 둘 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야 되죠. 왜? 떨어져서도 작용하니까. 그러면 자석은 같은 극끼리 밀어내고 반대 극끼리 끌어당긴다. 자석의 성질이잖아요. 그리고 뭐? 가까울수록 힘이 커지고 멀수록 힘이 작아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의 성질이죠. 사실은 똑같은 공식이에요. 단지 그 힘을 이루는 원천이 조금 다른 건데,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과정에서 물리 심화해 가면 사실 전기력이나 자기력이나 똑같은 힘이라고 배웁니다.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정리를 했거든요. 똑같은 힘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전기력, 자기력이라고 따라 안 부르고 그냥 전자기력이라고 같이 묶어서 부르게 돼요. 됐죠? 자, 요거 정리. 자, 합력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요. 바로 뭐냐면,
질량이라는 개념과 무게라는 개념의 차이를 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질량이라는 거는 물질의 고유한 양을 말해요. 그래서 킬로그램 원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과학 관련 책, 특히 Y 같은 거 보시면 그 여러 개의 유리로 만든 종 안에 금속으로 된 원기둥 작은 거 하나 들어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금속 덩어리의 양을 1kg로 하자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얘의 1000분의 1을 1g으로, 1000분의 1의 그 1g의 1000분의 1을 1mg으로 해서 그 질량에 맞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넣어 놓은 게 분동이에요. 그래서 그 분동과 비교해서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게 질량이에요. 그래서 질량은 단위가 킬로그램과 그램 단위를 쓰는데 물리학에서는 킬로그램을 쓰는 게 맞아요. 화학에서는 종종 그램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특히 고등과정 화학에 가면 몰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램 단위를 쓰게 되는데 물리학에서는 킬로그램이 맞습니다. 얘는 그래서 분동을 쓰는 저울을 써야 돼요. 양팔 저울, 윗접시죠.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 전자저울이 질량을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거는 질량 재는 전자저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일반 그 우리 마트나 식육점에 있는 전자저울 있잖아. 그거는 질량 저울이 아니라 무게 저울입니다. 그 차이를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무게라는 건 뭐냐? 그 질량을 당기는 중력의 크기예요. 지구가 그 질량을 얼마만큼의 힘으로 당기고 있느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게는 분명히 뭐가 된다? 힘이죠, 힘. 그래서 무게 단위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거나 킬로그램이라는 뒤에 얘는 힘입니다라는 뜻에서 F를 붙여줘요. 읽을 때는 킬로그램 힘이라고 있습니다. 혹은 그 킬로그램 뒤에 중력입니다라고 해서 킬로그램 중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울에 보면 단위값이 킬로그램인지 킬로그램 중인지를 보실 수 있어요. 특히 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데 가면 그 저울 있죠, 여러분들. 거기 단위 한번 보세요. 킬로그램이라고 안 적혀 있고 킬로그램 F나 킬로그램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게 저울이라는 뜻이죠. 전자저울이긴 하지만. 그래서 얘네들은 탄속력을 씁니다. 즉 용수철이나 일반적인 용수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용수철이 이렇게 드럼씩 말아놓은 용수철 혹은 깡통의 탄력성을 이용해서 재개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탁상저울. 요 발판을 눌러보면 이 약간 아래 위로 움직임이 생기는 거 있지. 그런 저울이 이제 요쪽이 되는 거. 가장 큰 차이는 얘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이 양쪽에서 재잖아. 이 양팔 저울을 가지고 달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체를 당기는 힘도 6분의 1로 줄었지만 분동을 당기는 힘도 6분의 1로 같이 줄어들죠. 맞지? 그러면 지구에서 잰 결과와 달에 가서 잰 결과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지. 무게를 재는 저울은 실제로 물체를 당기고 있는 힘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맞지? 그래서 얘는 장소에 따라서 변화가 생깁니다. 실제로 지구를 본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극의 반지름하고 적도의 반지름하고 비교하면 적도 반지름이 좀 더 커요. 그리고 우리가 무게를 이야기할 땐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도 포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는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작아집니다. 어디까지? 적도까지. 우린 북반구에 사니까. 그러면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적도를 향해 북쪽으로 올라오면 북쪽으로 올라올수록 중력이 작아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나라 로켓 발사 어디서 하죠? 우리나라 로켓 발사 기지가 어디 있어요? 고흥에 있을걸요? 나로우주과학기지? 남해 지나서. 어쨌거나 가급적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서 최대한 남쪽으로 붙은 거야. 왜? 로켓을 배로 운반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공이나 비행기 이런 것들 공장 연구단지가 주로 저기 경상남도, 진주 옆에 사천, 고흥 그쪽으로 모여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가까운 곳에다가 발사 기지를 만든 거야. 최대한 남쪽에서 쏘면 원심력이나 이런 도움으로 우주로 쏘아올리는데 힘이 요만큼이라도 덜 드니까. 요만큼이라도 덜 드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는 거죠. 그게 미국은 어디서 쏴요? 저기 플로리다 반도 제일 끝에 꼭대기 끝에 올랜도에서 쏘잖아. 왜?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절약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쉽게 올라가니까. 알겠죠? 자, 방금 이야기한 그 원심력의 관계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합력, 알짜힘, 혹은 힘의 합성. 사실은 다 뭐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물체에 둘 이상의 힘이 가해질 때 물체 하나의 힘이 2개 이상이 가해질 수 있죠. 그지? 같은 효과 혹은 같은 결과를 만드는 힘 하나를 찾는 것을 합력 혹은 알짜힘을 찾는다라고 해요. 글자로 설명하니까 헷갈리죠? 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할게요. 수평면 위에 어떤 물체가 하나 있어요. 오른쪽으로 3N과 오른쪽으로 5N의 힘을 가할 거예요. 둘이서 같이 당긴다는 소리지. 얘랑 똑같은 결과를 만들려면 몇 뉴턴으로 당기면 되죠? 똑같은 운동 변화를 만들려면 얼마의 힘으로 당기면 될까요? 그렇죠. 8뉴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다? 그냥 더했어요.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3뉴턴, 오른쪽으로 5뉴턴의 힘으로 당겼어요. 똑같은 결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2뉴턴만 가면 되죠.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낸 거죠? 두 힘의 방향이 반대죠. 아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 있죠. 방향이 반대라는 건 무슨 부호다? 마이너스 부호다.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 3뉴턴을 F1, 5뉴턴을 F2라고 한다면 얘가 알짜 힘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무슨 소리다? 같은 방향일 때는 R자임의 크기는 그 두 힘을 그냥 단순하게 더하면 돼요. 맞지? 반대 방향이면 그 R자임의 크기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되죠.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두 힘 차의 절대값이고, 아까 우리 힘의 3요소에서 방향도 중요하다고 했잖아. 크기는 차이의 절대값이면서 그 큰 힘 쪽으로 힘이 가해졌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R자 힘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야? 단일 직선 위에서 힘을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힘이 나란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구하느냐, 합력을? 요렇게 비스듬하게 힘이 두 개가 가해질 때는 어떻게 구하냐? 나란하지 않은 힘의 합력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평행 사변형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다? 나란하지 않은 두 힘의 합력을 구할 때는 그 두 힘을 이웃한 두 변으로 하는 뭐를 그린다?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된다? 그 대각선이 R자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중간각이 아니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린다고 볼 때 요 사이 각이 합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잖아요. 맞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잘 보세요. 선생님이 크기가 똑같은 힘 6개를 두 개씩 짝지어 볼게요. 하나는 예각, 하나는 직각, 하나는 둔각. 맞죠? 크기가 비슷하죠? 6개가. R자임을 구했을 때, 합력을 구했을 때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크게?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봐봐. 어느 게 합력이 제일 커질까요? 1번, 2번, 3번. 몇 번? 1번. 그쵸. 얘가 제일 크게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보면 1번의 대각선 길이가 제일 길죠. 맞지? 그건 무슨 소리다? 끼인 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R자임은 그 크기가 커지게 되죠. 그럼 잘 봐봐. 자, 선생님 양쪽 팔이 두 힘이라 쳐요. 각도를 좁히고 좁히다 보면 언제가 제일 좁아져? 이게 제일 좁아진 거지. 맞죠? 같은 방향일 때가 각도가 제일 좁죠. 그건 무슨 소리다? 여기서 말한 이 공식, 얘가 R자임의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럼 각은 언제 제일 커지죠?
넓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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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혀서 딱 수평이 되면은 제일 넓지. 맞지? 그 말은 뭐다? 이 값이 R자임의 최소값이 된다는 거야. 얘가 최대, 얘가 최소. 무슨 소리다? 그래서 R자임의 크기는 그냥 두 힘의 크기를 합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두 힘 차이의 절대값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근데 얘가 절대값이다 보니까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0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그래서 요 내용이 합력의 범위가 된다는 거지. 그럼 무슨 소리다? 지금 여기 봐봐. 3N과 5N의 두 힘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 몇 N부터? 최대 8N부터. 최소 몇 N까지? 최소 2N까지. 2N에서 8N까지의 힘은 3N 하나와 5N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뭐만 하면? 각도를 조절하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옛날에 분포중학교라는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일단 요거 필기하고 그 문제와 관련된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필기. 자, 힘의 분해와 합성.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제일 마지막 내용이 될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비스듬한 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 물론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등과정에 가면 됩니다. 사인, 코사인 넣어가지고 제곱식 넣고 계산하면 계산식이 나와요. 피타고라스 넣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싫잖아. 너무 계산이 복잡하잖아. 그지? 그래서 원래 현재 여러분들 중등과정엔 지금 요 내용이 없어요. 응?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힘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요렇게 힘이 있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이 힘을 요렇게 나눠 볼 거예요. 요렇게 힘을 가로 세로로 나누면 X축 방향의 힘과 Y축 방향의 힘의 R자 힘이 F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왜? 즉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잖아. 맞죠? 그 말은 거꾸로 이 F라는 것은 FX와 FY의 합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뭘 할 수 있냐? 요거 길이 1짜리, 한 칸짜리.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값. 얘를 원래 I라고 해요. 여기 원래는 위에 삿갓이라는 거, 이런 걸 또 씌우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삿갓도 떼고 요거 한 칸짜리를 I라고 칩시다. 가로 한 칸. 근데 만약에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다. 그럼 fx는 뭐라고 쓸 수 있겠죠? 4 곱하기 i가 되지. 이거 여러분들 참고로 고등 상하 이상 진도 나가고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복소수 개념 알죠? 그거 응용이에요, 사실은. 그럼 선생님 저는 복소수 안 배웠는데 그냥 2차 방정식 생각하면 돼요. 너 x랑 y랑 더해서 하나의 항이 돼, 안 돼? 안 되죠. x는 x 따르고 y는 y 따로다. 그지? 그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럼 봐봐. 요 세로로 한 칸짜리는 J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위로 세 칸이다.
그러면 fy는 얼마가 되죠? 3j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은 f는 fx와 fy의 합력이라는 소리는 결국 4i 더하기 3j라고 가로 4칸, 세로 3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애시당초 가로, 세로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잘 봐. 요렇게 세 개를 합해 볼게요. 힘 세 개를 원래 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거나 두 개를 먼저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거야. 원래는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밑으로 한 칸.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앞으로 두 칸. 요렇게 평행사변형이 돼서 요 힘이 하나가 나오겠죠? 원래는. 그리고 얘랑 합성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밑으로 하나, 둘. 요렇게 지금 평행사변형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이 최종 합력이 된다. 요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두 번씩 그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죠? 선 잘못 그어서 실수 칸 세알리기가 실수하겠지. 그럴 수 있잖아. 두 개만 있을 때는 그냥 깔끔하게 그릴 수 있는데 두 개, 세 개, 네 개 넘어가다 보면 무슨 실수도 나오느냐. 요거 두 개에서 요거를 구했잖아. 그럼 얘를 구한 순간 이 선은 지워야 돼요, 원래. 근데 그걸 깜빡하고 안 지웠어. 그러면 그 다음 아이들은 무슨 실수를 하냐. 요 둘이를 합해서 또 선 하나를 따로 만들어. 그러면 얘가 두 번이나 들어가죠.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온다? 값이 틀려지겠지. 그런데 우리는 요 출발한 점을 원점으로 생각하고 각 힘들의 좌표를 한번 따봅시다. 얘는 두 칸에 세 칸이죠. 그럼 얘는 사실 2,3이지. 무슨 소리다? 2i 3j라는 소리죠. 맞지? 얘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4,-2죠. 4i 2j가 되겠지. 얘는 하나, 둘, 셋, 넷 밑으로 하나. -4, -1이죠. -4의 -j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얘가 F1, 얘가 F2, 얘가 F3이라 치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F1은 2i 더하기 3j, F2는 -4i -j, F3는 4i -2j.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죠? (2i) 끝. 얘 합력이 여기라고요. 여기 합력이라고요. X축 가로로 두 칸. 맞지? 그러고 나서 이런 문제는 꼭 이런 게 있습니다. 가로 한 칸, 세로 한 칸이 예를 들어서 3N씩이다. 그럼 얘는 뭐야? I도 3N, J도 3N이란 소리잖아. 그럼 얘는 2I니까 몇 뉴턴? 이 문제에서는? 그치, 6N이 돼버린다. 그리고 I라는 말은 무슨 쪽? X축 플러스 방향인 거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더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여러분들 복소수 개념 배운 친구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실수는 실수끼리, 복소수는 복소수끼리. 그렇게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소수가 아직 안 들어간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연립 2차 방정식 계산할 때 x는 x끼리만 계산하고 y는 y끼리만 계산해야 되지. 그거랑 같다는 거야. x끼리 y끼리를 그냥 그래프 좌표 점으로 보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요런 게 분해해서 새로 합성하는. 결국 이거 뭐 한 거야? x축은 x축끼리 더한 거고 y축은 y축끼리 더한 거예요. 같은 방향끼리 더했으니까 우리 맨 처음에 한 거 뭐야? 같은 방향이면 더하고 반대 방향이면 빼자라는 거와 똑같은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마무리. 힘의 평형. 자, 힘의 평형이라는 말은 알짜임이 0이다라는 소리거든요. 아까 우리가 요게 힘의 크기 범위라 그랬잖아. 맞죠? 그러면 알짜임이 0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여기서만 나오겠네? 맞지? 이쪽에서는 못 나오잖아요. 여기서만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나오려면 일단 요 방향이어야 되잖아. 어떻게? 두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서로 반대 방향이어야 되죠. 두 번째, 얘가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F1의 크기와 F2의 크기는 같아야 되죠. 자, 평형 조건이 나왔죠.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반대로 힘이 가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 두 힘이 가해지는 작용선, 그 직선이 일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런 어떤 물체가 있어. 얘는 하나는 힘을 여기서 이렇게 당기고 하나는 힘을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돌겠죠. 봐봐. 힘을 같은 직선에서 당기면 멈춰 있잖아. 같은 직선에서 당기면 멈춰 있다고요. 같은 직선에서 당기면 멈춰 있단 말이에요. 서로 반대 직선에서 당기면 같은 직선이 될 때까지 돌죠. 물체가 돌아갔다는 건 운동 상태가 바뀐 거니까 힘이 가해진 거죠. 그지?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력에 대해서 후다닥 할게요. 기본적으로 자, 이건 진짜 몰라도 돼. 내가 부력은 안 물어볼 거예요. 부력을 이해하려면 수압에 대해 이해가 돼야 돼요. 압력이라는 건 누르는 힘이거든. 그래서 요런 원통의 질량 m의 물체가 있다면 요 밑바닥 넓이 A라고 할 때 밑바닥을 누르는 힘의 크기가 압력이야. 그러면 A분의 mg가 되죠. 그런데 물이기 때문에 힘보다는 얘는 밀도와, 그러니까 압력과 밀도로 설명해요. 힘과 질량이 아니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얘가 밀도예요. 그럼 뭐가 된다?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지? 맞죠? 그럼 바꿀게요. dvg분의 a가 되죠. 부피는 요거 높이가 h일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된다? dhg가 돼요. 압력은 깊이에 비례하죠. 맞지? 자, 이젠 커다란 물통 속에
요런 조그마한 물통 모양의 어떤 물체가 떠 있다고 칩시다. 이 깡통을 위에서 누르는 압력은 DH1G가 되겠지. 여기까지 깊이 H1. 바닥이 물체를 떠받쳐주는 힘은 DH2G가 되겠죠. 깊이 여기까지가 H2. 맞지? 옆에서 누르는 압력들은 서로 똑같은 방향에서 똑같이 작용하니까 없다고 치고, 근데 지금 우리는 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요 넓이를 A라고 하면 압력 P는 A분의 F, 그러면 따라서 힘의 크기는 압력 곱하기 넓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이제 요 깡통만 잠깐 그려볼게요. 깡통을 위로 올리는 힘은 요 F2는 P2A지.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은 P1A. 얘가 P1, 얘가 P2예요. 그지? 그러면 요 두 개 합력은 어떻게 되는데? FR자임은 F2 빼기 F1, P2 빼기 P1의 A. 맞죠? 이거 빼기 이거는 DH2 빼기 H1 A의 G. 요게 뭐게? 이 깡통 부피죠. H2 빼기 H1이니까 부피잖아. DVG. 요게 부력의 크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밀도는 이 액체의 밀도였잖아. 그럼 결국 뭐다? DV라는 말은 깡통을 물에 잠그게 했을 때 올라온 액체 부피죠. 올라온 액체 질량이잖아. 거기에 중력과 속도 곱했네. 결국 흘러넘친 물의 무게가 되는 거야. 그 옛날 역사에 남은 세계 최초의 변태 누구? 아르키메데스. 왕관이 진짜인지 짝퉁인지 어떻게 알게 됐다? 밤새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아침에 목욕탕 1등으로 가서 욕조에 몸을 푹 담그니까 물이 확 넘치는데 내 몸무게가 붕 뜨지. 그걸 가지고 흘러넘친 물의 무게와 내가 떠올라가는 힘이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몇 번 반복 실험을 해본 뒤에 같다는 걸 확인해. 그러고 나서 순금 왕관하고, 그러니까 순금 덩어리랑 왕관을 물에다가 집어넣고 흘러넘치는 물의 무게를 비교해봤어. 공기 중에서 두 물체의 무게는 똑같았거든. 근데 흘러넘친 물의 무게가 왕관이 훨씬 많네. 그 말은 뭐다? 금보다 가벼운 금속을 섞었다는 소리가 돼요. 금이 되게 무거운 금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짝퉁인 걸 밝혀낸다고, 부력으로. 여러분들 해수욕할 때 부력 보조 도구들 있죠. 부력 보조복이나 구명조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어때요? 특징이 부피에 비해 가볍죠. 그걸 입고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우리가 원래 밀어낼 수 있는 물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밀어내게 되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만큼 우리가 물속에 덜 들어가도 뜨죠. 수영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물에 얼굴 넣기지. 왜? 학교에서 재난수영이라고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머리 집어넣기잖아. 왜? 사람 몸은 밀도가 0.95예요. 평균 93에서 97까지라서 95 정도 되거든. 즉 사람 몸의 5%만 물밖에 떠 있을 수 있어요. 5%를 빼고 다 집어넣으면 몸은 무조건 뜨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뜬다? 머리만 많이 집어넣어. 머리를 최대한 집어넣고 코랑 입만 남기면 떠요. 근데 부력 보조복을 입었다? 그러면 걔가 도와주는 부력 크기만큼 더 뜰 수 있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실 남자아이들은 이 이야기하면 이 개념 확실하게 알아요. 목욕탕에 어릴 적 아버지랑 같이 놀러 갔을 때
우리가 아버지가 온탕이나 사우나에서 시간 버티시는 동안 놀 수 있는 거리는 작은 바가지 2개죠. 웃는 녀석은 해본 겁니다. 해봤지 너희들은. 이게 무슨 소린지. 작은 바가지 2개 모르지. 가본 적 없어? 작은 바가지 2개가 뭐야? 그 목욕탕에 있는 그 바가지 중에 작은 거 2개를 딱 이렇게 엎어 씌우면 딱 크기가 딱 맞아지지. 요거를 꽉 잡고 냉탕에 들어가면 수영장 키판을 대용할 수 있죠. 해봐. 목욕탕 놀러. 바가지 2개 딱 이렇게 붙이면 그게 공기통이 되잖아. 그거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딱 하면 물에 동동동 떠다닐 수 있어요. 수영 못해도. 왜? 바가지 무게보다 바가지가 밀어낸 물이 훨씬 많잖아. 됐죠? 자, 오늘 수업에 탐구 과제 하나.